훌륭한 의원입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그 내용은 이 시대에 당면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뭐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 의원님이 쓰신 책을 봤습니다. 제목이 나는 왜 싸우는가, 맞지요? 그걸 제가 읽어봤는데 책이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니까 정말로 와닿았고, 이분이 보기보다는 참 크신 분이다. 우리가 이런 뭐냐 작은 거인이다 이 생각하는데, 오늘 나오셔서 특강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애 봐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를 되게 잘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기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몇 분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김인환 감독님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한 번씩 전화 오셔서 걱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부산에서, 아니 서울에서 이까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기까지 와주시는 마음만으로도 저는 여기 꽉 차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아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일당백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가능하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께 또 주변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아까 그 책 나는 왜 싸우는가, 그 책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요, 사회주의로 가는 비탈길입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비탈길, 사회주의를 탄핵한다. 그게 바로 원래 제목이었는데, 작년에 그 책을 사회주의를 탄핵한다, 사회주의로 가는 비탈길, 이래서 책을 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야, 그 너무 제목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말씀들 하셔가지고 제가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내용인 것처럼 해서 나는 왜 싸우는가라고 해서 책을 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전부 다 사회주의 정책들하고 싸우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쓴 책이 바로 나는 왜 싸우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뭐 여전사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싸워온 사상적으로 사상투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처음 저는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환상에 빠져서, 저도 역시 젊은 40대, 혈기왕성한 40대로서 예전에 노사모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환상도 갖고 있었고, 그런데 막상 정치를 시작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부대끼다 보니까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하나는 인민민주주의였다.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하면 당연히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민주주의 얘기하면 그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한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안에서 운동권들하고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로 말하자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 당에 와서 제가 거기에 여성 경제인으로서 영입이 됐습니다. 저는 35살에 S5일의 상무로 승진을 하면서 최연소 임원 승진자로 해서 경제신문에 많이 언급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여성인데 굉장히 전도 유망한 경제인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제가 나름대로 유명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저를 영입했죠. 여성 경제인으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서 또 거기서 부대 끼면서 그쪽에서는 또 전도 유망한 젊은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또 따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필 그렇게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저는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나 자유민주주의에 본능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제가 학부를 불문과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양 근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양의 시민혁명과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또 알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뇌와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여기에서 그런 고뇌의 끝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면서 제가 탈당을 마지막에 결심을 하면서 이건 나한테 주어진 어떤 사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야 말겠다. 나한테 그런 사명이 왠지 주어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다 경험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경험해서 이렇게까지 내 생각을 정리를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과 그 다음에 고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의 역사, 산업화의 역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이, 특히 민주당의 운동권들은 대한민국이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게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 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오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성격이 항상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굉장히 귀찮아 하셨어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맨날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 잠깐만요, 그것은 뭐가 이상한데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많이 하고 이래서 어른들이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성격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조금만 이상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 온 게 잘못됐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다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럼 통일은 왜 꼭 되어야 하는지, 우리 당연하게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왜 돼야 하는 건지, 그러면 아무렇게나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단순한 물음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면 책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을 던지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정리를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는 왜 싸우는가 라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고뇌 끝에 마지막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탈당을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보수정당이 너무나 이뻐서 잘나서 잘하고 있어서
절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보였던 한국당의 모습은 기득권에 가득 차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항상 이권과 이런 것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그래서 항상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뭔가 내가 낸대 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되고, 정말로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는 진정 어린 어떤 감동 어린 그런 공감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집단이라고 나는 생각해왔기 때문에 한국당이 그렇게 제 눈에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더 늦기 전에 여기를 탈출을 해야 되겠다. 왜? 더 죄를 짓기 전에. 정치라는 것은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사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질 때 만약에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더 늦기 전에 빨리 바로잡는 게 저는 정치인의 도리다.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 사이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빨리 그것을 바로잡는 게 저는 정치인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내가 빨리 나와서 안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나와서 안 되는 쪽으로 나는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시끌벅적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용하게 탈당을 하면 누가 내가 탈당한지도 잘 모를 텐데, 그래도 막 시끄럽게 탈당을 해야 내가 생각하는, 그들이 집권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더라도 시끄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을 크게 하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민들 한 명이라도 더 내 말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분들은 학교 다닐 때 유물론자였어요. 유물론자.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뭐든지 지배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물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그 20대 중요한 시기에 그들은 그런 공부를 계속하고 그것을 주입받으면서 그렇게 20대를 보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유물론적 가치관이 모든 삶의 곳곳에 그냥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불편했고 그런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바로 성적 취향으로 인한 차별,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성정체성, 성적 취향으로 인한 차별. 근데 그게 거기서 말하는 성차별, 이게 양성차별이 아니고 그냥 성차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거기서 말하는 제3의 성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 세계에서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창조주가 만들어내신 것 외에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자신들이 제3의 성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건방지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만들면 그것은 새로운 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그 성에 대한 구별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제3의 성인이 하는 그런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가 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냥 단순히 비판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잣대를 가지고 처벌하고 그것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대단한 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엄연히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의 가치관은 아주 일관됩니다. 또 뭐냐? 세상의 경제도 자신들이 지배하고 바꿀 수 있다. 경쟁을 했더니 더 강한 사람, 혹은 더 똑똑한 사람, 혹은 더 재수가 좋은 사람이 그 경쟁에서 1등을 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인간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이쁘구나, 아니면 네가 더 약하고 뒤로 처져 있으니까 나는 너가 이쁘게 보여서 네를 앞으로 갔다가 해서 1등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등수를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경쟁을 하고 나서 꼴찌를 한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혹은 계속 꼴찌를 할 정도로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존중하고 그것을 서로 도와주고,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등수를 매기는데 자연에 의해서 그냥 원래 세상에서 창조된 대로 등수가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간이 다시 바꾸고 심판자가 되어서 다시 그것을 똑바로 전부 다 평등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해서 1등하는 사람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1등하는 사람을 누르고 너희들은 다 평등해야 돼. 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내가 바로 너희들을 평등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내가 창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엉뚱한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억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 국가는 바로 권력자가 바로 하나님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건방진 생각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대로, 자기가 열심히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칙을 하는 것을 국가가 때로는 규율하기도 하고, 또는 꼴찌를 하더라도 너무 비참하게 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 다시 구제해 주기도 하고 다시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서 자체를 인간이 바꾸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유물론자들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너무나 다르구나.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새 또 뭘 하냐? 요새 아예 소유권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부동산도 모든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소유가 이미 있는데 그 소유가 없이 공개념을 도입해서 전부 다 국가나 공공이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살기만 살되 거기에 소유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유를 뺏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몰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을 때로는 법을 지키지도 않고 법을 제정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고 인간이 태어나서 천부인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다른 인간한테도 부당하게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외에는 어떤 인간도 인위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내 양심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래서 그 천부인권을 인정하고 있고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바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그때 탈당을 할 때부터 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계를 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말았고, 그래서 되고 나서 또 인기가 폭발을 하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또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 상대방,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적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실제 그들이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마치 심판자 같은 행동들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씩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 다음에 탈원전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더니 이제는 부동산 공개념까지 도입하겠다고 하고 차별금지법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통일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통일을 왜,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됩니까? 통일을 해야 됩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원래 같은 나라였긴 했죠. 뭐 떨어져 있다가도 또 같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북한 지역하고 남한 지역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수립을 할 때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사실 공산화가 되어서 전체가 공산화된 국가로 통일 국가가 출범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는 정치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공산화될 수도 있는 한반도 통일국가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 북진 통일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남한의 단독 정부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그 결과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북한하고 어떤 통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그럼 민족이 뭡니까?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민족이 뭐죠? 우리하고 북한하고 같은 민족인가요? 저는 잘 몰라서. 언제부터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같은 민족이었죠? 민족의 개념이 뭡니까? 우랄 알타이 어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민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피가 유사하면, 혈족이 비슷하면 저기 멀리 있는 그런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도 우리하고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게르만족이 독일에도 있고 또 그 동유럽 쪽에도 게르만들이 있는데, 그럼 게르만은 통일된 국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상하죠, 그죠? 사실 지구상에는 같은 종족,
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인 상태로 다른 국가를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반도가 함께 같은 국가로 있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이라고 한다면 진짜 가족을 보고 싶어서라도 빨리 통일됐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 세대가 지나가서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지? 민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다. 자유. 나에게서 만약에 자유를 빼앗아 간다면 나는 민족이든 뭐든 간에 다 버리고 나는 자유를 택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한테서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에 복종하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고 그래서 그 질서대로 나를 복종하게 한다면 거기에 복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국가를 선거를 통해서 위임을 하고 그 위임을 할 때 나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나의 재산을 잘 지켜달라고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임을 했는데 그 국가가 도리어 자신들의 선거에서 이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내 재산을 침범하고 나의 안전을 침범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북한으로부터의 핵 개발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그 국가가 과연 내가 위임한 그 국가가 맞는 겁니까? 그래도 나는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나의 천부적인 인권과 그리고 창조주의 그런 창조주가 창조한 그 질서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낸 국가가 그 국가가 권력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취해서 교만해진 나머지 세상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신들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위임한 가장 본질적인 나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자신들이 오히려 침해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그 권력 위임을 우리는 걷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따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헌법 안에 아주 깊게 스며들어 있는 국민들의 저항권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 근본적인 그 정신을 정말 잘 새겨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권력이 괴물이 되어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도 계속해서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그냥 계속한다면 우리에게 닥칠 그 비극은 저는 눈에 보지 않아도 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탈당을 할 때는 설마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겠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요, 교회에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의 집회를 금지하고 간섭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가 더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식당에 가보십시오. 역에 가보십시오. 공항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여름이니까 관광지의 콘도에 가보십시오. 수영장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마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지면서 그런 것을 또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것이 잘 됐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왜 굳이 교회 집회에 대해서만 자꾸 문제를 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름에 콘도에 가서 수영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나서 주일에 교회에 예배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확진자로 판명이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 기사에 어떻게 나오냐? 교회 예배당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정하지 않다, 형평에 어긋난다, 하려면 똑바로 하고 하려면 똑같이 하고 하려면 공정하게 해라.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싫어서 교회만 그렇게 유독 괴롭히느냐. 아니, 그리고 법회도 하잖아요. 다 하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더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분명하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이상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어쨌든 유일신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상하고 이것이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는 부산인데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임원을 하면서 주로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의 기업들을 또 간 적도 있고, 르노 삼성자동차는 공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주 왔습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부산이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부산에 자주 왔지만 제가 정치를 부산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와서 보니까 부산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이 여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정치 집단들이 자신들의 사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걸까? 제가 그것을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서울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당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보수 그 정치 철학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 어느 날은 제가 선거하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엊그저께까지 상대방 민주당 캠프에 있다가 오늘 여기로 왔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저쪽이 더 잘해주면, 아니면 저쪽이 나랑 더 친하면 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가 동창이고 뭐 어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원래 보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을 돕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 왜 그럴까? 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YS의 정치 근거지가 바로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YS는 민주화 세력이지만 민정계하고 합당을 해서 3당 합당을 해서 대한민국의 보수의 한 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세력인데 다른 민주화 세력, 그러니까 YS하고 갈라선 DJ하고 같이 있었던 그 세력들은 YS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합을 했다라고 하면 YS 입장에서는 아니다, 사실은 뭐다라고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왜 합당을 했으며 이 합당한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쪽은 말이 없고 DJ와 그 나머지 세력들이 야합이다라고 하니까 이건 야합인 것처럼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부산에 있어서 혹은 YS 세력들한테 있어서 3당 합당 내지 민정계하고의 합당은 잘못된 현실적으로 집권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도덕적으로 혹은 역사적 정통성 없는 잘못된 것처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까지 가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화의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민주화의 역사적 정통성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역사적 정통성이 끊어진 잘못된 정당인 것처럼 독재자의 후예로 끝나는 것처럼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이념이 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이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야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렇게 발전해 왔고 민주화로 이렇게 해서 발전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세력들은 저쪽이지 이쪽은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던 세력이었어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은 우파에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YS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지 않고 재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면서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되고 이쪽은 명맥이 끊어진 그래서 야합한 세력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산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YS의 근거지인 부산에서 이 보수의 정통성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보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다시 이어지고 그렇게 해야 보수 정당이 끊임없이 내부에서 TK와 PK가 싸우면서 분열해오는 그 역사가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민주화 세력은 무엇을 주장했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주장을 했죠. 그러면 그들이 주장한 게 자유였습니까? 아니면 평등이었습니까? 어디에 더 주안점을 뒀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들이 주장한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탄압하지 말아라. 언론을 탄압하지 말아라. 독재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의 본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YS DJ가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DJ가 YS가 합당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커지니까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제야 세력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제야 세력을 안았는데 그 제야 세력 중에 상당수가 소위 말해서 진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족 해방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뭐냐? 제가 볼 때 인민민주화 세력입니다. 인민민주화 세력. 주사파 내지는 인민민주화 세력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인민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민주화를 한 것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제도적으로 딱 결론이 나냐면 6.29 선언이었죠. 그죠? 그럼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인데 그 6.29 선언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국민들이 저항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부 세력 중에 온건 군부 세력, 노태우가 중심이 된 온건 군부 세력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군부 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건 군부 세력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고 80년대처럼 5.18이나 이런 것들이나 부마 사태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87년에 그 와중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6.29 선언으로 결론이 나면서 그래도 평화로운,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민주화로 이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6.29 선언을 전후로 해서 과거의 민정계는 온건한 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일종의 명예혁명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프랑스 혁명처럼 시민혁명이 유혈혁명으로 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하면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체제가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영국처럼 평화롭게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6.29는 일종의 명예혁명 같은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역사는요 항상 똑같아요. 서양의 근대사를 보면 과거의 고대사 이런 거 다 끝나고 그냥 그런 건 다 넘어가고 우리가 중세 이후를 가지고 보자면 근대화하는 시대를 보십시오. 그때 보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권력이 굉장히 강대할 때, 권력이 아주 절대 권력이 융성할 때 그때 그 권력의 힘을 업어서 문화예술이 발전을 하고 그 권력의 힘을 업어서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제활동이 그러니까 상인들이 사실 그 절대 권력하고 손을 잡으면서 그 상인들이 거대 상인이 탄생을 하고 그 거대 상인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주축 세력들이 되면서 시대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 와중에 너무나 발전이 심화되다 보니까 불평등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인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그런 아주 막무가내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유를 달라.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그렇게 일할 수는 없어. 우리한테 자유를 달라. 우리는 일할 자유, 쉴 자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자유. 그래서 그런 절대 권력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럴 자유를 달라. 왜냐하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상인계급이 탄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시민혁명이 도래를 하죠. 그게 역사의 발전 단계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대한민국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요 근대화가 언제 일어나냐? 독립한 이후부터 근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식민지 시대였고 조선시대가 말기까지 근대화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의 왕조는 부패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다음에야 비로소 근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도 똑같이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업화는 강대한 절대 권력 하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그 또 이면에 부작용이 생기면서 그 이면에 부작용이 생기고 산업화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상인계급들,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탄생하면서 민주화라는 시민혁명이 성숙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뭐냐? 다른 나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 몇백 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민혁명 세력들도, 시민혁명기의 국민들조차도 그 전에 산업혁명기의 그 나라의 상황들을 비판은 하지만 그 둘이가 서로 생존해서 같이 싸울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시대가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양에서 몇백 년 사이 일어난 일을 보면 그들은 어떤 누구도 사실은 서로 간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라의 역사 발전의 한 양태였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에 그게 일어나고 그것이 한 시대에 동시대에 서로가 같이 갈등을 이루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정치 권력 투쟁에 개입이 되면서 앞에 있는 역사를 계속 부정하고 또는 뒤에 있는 역사를 계속 부정하는 그런 아주 비생산적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를 이제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대목이 어디냐? 바로 YS가 6.29 선언 때 온건 군부 세력이 스스로 민주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 민주화 세력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순수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던 민주화 세력들이 당연히 기존의 보수 세력과 연합을 해서 주사파 내지는 인민민주주의 세력하고 맞서는 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서양에서도 공산주의가 득세를 할 때, 사회주의가 득세를 할 때 귀족 출신의 보수주의 세력들하고 시민혁명 이후에 평민들을 대변하던 민주주의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나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딱 나타나니까 그것을 서로가 함께 막아내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물리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정치 세력들이, 보수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들이 함께 연합해서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군부 세력, 온건 군부 세력이 명예혁명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3당 합당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세력과 그 전에 산업화 세력이 연합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하고 맞선 겁니다. 그렇게 역사는 항상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격상. 유럽의 역사 발전하고 대한민국 역사 발전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던 일이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YS 세력의 그 근거지인 부산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 산업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투쟁도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주의 세력들하고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군부 세력들이 이미 지나간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공을 인정은 하되 그 세력들처럼 옛날처럼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TK와 손을 잡고 지금의 잘못되어 있는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을, 주사파 운동권들의 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이 YS의 근거지였던 부산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거지인 부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해석을 바로잡고 YS가 독재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권위주의 세력하고 싸웠지만 그 권위주의 세력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참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위주의 세력은 어차피 시대가 흘러가서 민주화 세력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남아있는 미래는 사회주의 세력하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잡은 것이다. 그래서 힘을 보탠 것이다. 연대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래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건국, 그리고 산업화, 그 이후에 민주화, 이렇게 면면이 내려오는 그 민주화는 자유민주화입니다. 인민민주화가 아니라 그 면면이 내려오는 그 역사의 중심에서 그 주류가 되어왔다. 그 주류가 바로 대한민국의 한국 보수 세력입니다. 나라를 만들어 오고 역사를 만들어 온 세력이 바로 한국의 보수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 자꾸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화라는 그 뜻이 87년 이후에 사실은 어느 정도 실현이 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상한 길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집단이 주체가 돼서, 다수 집단이 주체가 돼서 그 다수 집단이 차별금지법 같은 걸 자꾸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인간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은 걸 마구 침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얘기를 하면 꼼짝도 못하고 나는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라고 말도 못하면서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로 계속 나라가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자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차별금지법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한테 모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나는 그 행위를 반대한다라고 내 양심대로, 내 사상대로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네가 미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나는 찬성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내용이, 표현이 너무나 모호해서 마치 그 행위를 찬성할 수 없고 그 행위를 반대한다라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꼭 마치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차별하는 것처럼 마구 뒤섞여서 얘기가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기존의 형벌에서 이미, 형법에서 모욕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왜 만들지? 이미 다 기존 형법으로 다 처벌할 수 있는데 왜 만들겠습니까? 나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으니까.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를 나쁘게 했을 때 그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나의 사상, 내 생각이 그 반대하는 생각일 때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차별하는 거야? 너는 왜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과연 법으로 처벌할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나는 네가 그런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그거 뭐 반대할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럼 논쟁을 하면 될 일이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논쟁을 하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싫으면 나는 네가 그렇게 반대하는 것 때문에 난 네가 싫어라든지 당신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를 반대하다니 너무 편협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정치인으로서 지지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이지. 그게 아니라 야 경찰한테 고발을 해.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어. 빨리 잡아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상의 영역까지 쳐들어와서 그 처벌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경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5.18 특별법인가 뭔가 해서 5.18의 평가에 대해서 5.18의 성격에 대해서 그것을 뭐 예를 들면 그것은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어. 문제가 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왜 5.18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6.25를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하면 처벌하자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그래서 6.25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걸 만들자고요. 서로가 권력을 가질 때마다 자기들의 유리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없어지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면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형성될 줄 착각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각한 행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형사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 영역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 이 YS의 근거지. 그리고 건국할 때 항상 이렇게 건국 이후에 6.25 때 부산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때도 부산이 이 산업화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낙후돼가지고 엉망이 돼 있죠. 그냥 한 20년 동안 기업이나 제조업이나 이 부산의 산업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중앙정부도 신경 쓰지 않고, 부산의 시에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인 산업정책조차 없이 그냥 낙후되면서 이게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활력도 같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전환을 사실은 1997년 IMF 직후에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대대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는커녕 거꾸로 갔습니다. 그 20년 동안 나라가 멍이 들 대로 멍이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는 망가지는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부울경의 산업을 이렇게 세울 때, 그것을 전환시키는데 성공할 때 대한민국 산업이 드디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제2의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경제에 어떤 권력이 개입해서 네가 1등해라, 네가 꼴등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 시대를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업들을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산업혁명,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에 있었던 그 제2의 산업혁명이 이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들이 막 살아 숨쉬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지금 저 문재인 정권처럼 네가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마, 그냥 공공임대 지어줄 테니까 적당히 살아, 평생 그렇게 살면 돼, 적당히 놀면서, 이게 아니라 작은 집이라도 너희가 알콩달콩하게 잘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라도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집이라도 아담하고 정말 아늑한 집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내 거,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국가가 충족시켜주면서 그 욕망을 잘 부추겨서 이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사실 우리나라 정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안 하면 부산에서라도 조금씩 해나가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정부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제 고향인데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침체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거의 뭐 이렇게 포기한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도 이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너무 웃기는 게 세종시로 이전할 거면서 뭐 때문에 수도로 이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전하려면 부산으로 이전하는지, 그죠? 근데 여하튼간에 수도를 이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자기들이 임금이에요, 임금? 뭐 천도를 한다고 발표하면 수도가 그 다음날 이전됩니까? 바보들이에요. 수도라는 것이 이전된다라는 것은 옛날에 왕조시대에, 봉건시대에 천도를 할 때나 있던 얘기예요. 지금은요, 수도를 이전한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청와대가 가든 국회가 가든 경제인들이, 경제의 활력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도는 서울인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그 다음에 중국의 무슨 한나라 이럴 때나 천도를 하면 수도가 이전이 되죠. 그때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한양 말고는 번화한 곳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도시는요, 왕실이 대통령이 내가 이전할게 한다고 다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사람들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이 더 편안하고 더 거기에서 돈이 되는 곳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수도 이전을 하니 안 하니, 이 논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논쟁이에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봉건 시대나 하던 천도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언제까지 수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태평양이 있고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뛰쳐나오는 자산가들, 기업인들, 또 대만, 동남아, 또 호주, 미국, 이 수많은 태평양의 면에 있는 국가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부산이라는 어떤 국제 도시의 그 활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서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맨날 수도권만 쳐다보면서 뭐 수도를 이전하니 안 하니 이런 비생산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발상을 바꾸자, 발상을.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되고, 우리는 바다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제로섬 게임 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런 봉건적인 무슨 왕이나 하는 그런 식의 행태에 거기에 말려서 그 논쟁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제 열려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S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3당 합당의 정치적 해석 그리고 역사적 해석, 그 역사적 정통성을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 보수라는 것이 진보와 보수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주류,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은 어쩔 수 없이 보수 세력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중심 세력이 과거에서 벗어나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역사적 실마리를 풀고 그래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을 겪고 나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특히 나라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뭔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두 이 시대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